안녕하세요. 오늘도 사연살롱을 찾아주셔서 감사합니다. 저는 50대 중반의 여성이에요. 사연을 보내려고 지나간 세월들을 돌아보니 자꾸 눈물이 쏟아지네요. 저는 아주 어릴 때 부모님을 잃고 시골 보육원에서 자랐어요. 성당에 딸려있는 보육원이어서 수녀님들이 저희를 돌봐주셨어요. 하고 싶은 것도 배우고 싶은 것도 많았던 저는 부모님 밑에서 공부하며 미술 같은 걸 배우는 친구들을 보며 항상 부러워하곤 했어요. 제가 뭐든 욕심 있고 배우고 싶어 하자 수녀님이 저를 따로 부르셨어요. 수정아, 지금 네가 할 수 있는 것부터 해봐. 여기서 따로 돈 들이지 않고 하고 싶은 게 있어? 수녀님, 그럼 저 요리 배우고 싶어요. 찌개나 밥도 좋고 빵도 좋고요. 내가 주방 담당 수녀님한테 말해놓을 테니까 다음 주부터 한번 해봐. 라고 하시며 제가 주방에서 요리를 배울 수 있게 해주셨어요. 물론 제 나이가 어려서 불을 써서 하는 건 못했고 과일이나 채소 씻는 걸 주로 했죠. 그래도 서당계 3년이면 풍어를 읊는다고 하잖아요. 어깨너머로 배우다 보니 여러 요리들을 저절로 익히게 됐고 중학교에 가서는 칼질도 하고 불을 써서 하는 요리도 조금씩 맡게 됐어요. 빵이나 쿠키도 곧잘 만들었지만 저는 한식을 만드는 게 더 좋았어요. 수정이는 요즘 애들 같지 않네? 원래 그 나이 때는 쿠키나 예쁜 빵 만드는 걸 더 좋아하잖아. 그러게요. 저는 김치찌개 끓이고 밥 짓는 게 모양 예쁜 디저트 만드는 것보다 더 재밌어요. 그럼 수정이는 나중에 한식 조리 자격증 따서 식당 사장님 하면 되겠다. 라는 수녀님 말씀이 제 마음에 콕 박혔어요. 그때부터 제 목표는 한식 조리사 자격증을 따는 게 됐어요. 중고등학교 때도 그 목표는 변하지 않았죠. 사실 제가 공부를 잘하는 편도 아니었고 밀어줄 수 있는 부모님도 없었기 때문에 그나마 제가 해볼 수 있는 일이기도 했어요. 19살이 돼서 보육원을 나오기 전 한식 조리사 자격증을 땄어요. 수녀님의 소개로 저는 작은 식당을 하는 할머니네에 갔어요. 1년간 제가 식당에 딸린 작은 방을 쓸 수 있게 해주기로 했거든요. 큰 공장이나 회사 기숙사들도 있지만 수정이는 한식 요리사가 되고 싶잖아. 공장에서는 그런 일을 못하니까 할머니네 가는 게 나을 거야. 넌 잘할 수 있어. 너무 걱정하지 마. 라며 수녀님은 마지막으로 저를 꼭 안아주셨고 할머니는 성당을 다니는 분이라 수녀님과 잘 아는 사이라고 했어요. 그분은 10년 전에 아들을 교통사고로 잃고 혼자 되셨다고 했어요. 그래서인지 저한테 따뜻하게 잘해주셨어요. 할머니는 제게 매일 도시락도 2개씩 싸주셨어요. 이러지 않아도 돼요, 할머니. 정말 저 돈도 안 받고 여기서 살게 해주시는 것만도 감사한데요. 기왕 사는데 밥 좀 싸주는 게 뭐 어떻다고. 내 집 내준 것도 아닌데. 내가 해줄 수 있는 건 해줄 테니까 너무 부담 갖지 말어. 나도 부모 없이 커서 이런 거 받아보고 싶었는데 넌 어떻겠니? 그냥 받아. 저는 할머니의 따뜻한 보살핌 덕에 무사히 고등학교를 졸업했고 한 회사 사내식당에 취직하게 됐어요. 할머니, 그동안 너무 감사했어요. 할머니 덕분에 저 졸업도 하고 취직도 잘 된 것 같아요. 자주 놀러 올게요. 건강하세요. 네가 잘했으니까 취직됐지. 내가 한 게 뭐 있어. 수고 많았어. 그리고 너무 자주 올 생각하지 말고 회사에 적응할 생각부터 해. 라며 끝까지 제 생각만 해주셨죠. 저는 주방에서 막내로 허드렛 일부터 시작했어요. 설거지하고 바닥 닦고 찬장들 닦는 것만 한 달 넘게 했죠. 그래도 내 손으로 돈을 벌어서 생활할 수 있다는 게 너무 좋았어요. 누가 시키지도 않는데 홀에 나가서 손님들이 식탁에 그냥 놓고 간 그릇들도 알아서 치우고 남들이 하기 싫어하는 쓰레기도 정리하곤 했어요. 그러던 어느 날 아줌마 중 한 분이 저를 부르셨어요. 사장님 사모님과 임원 부인들이 한 달에 한 번씩 노숙자들 줄 음식을 만들어서 봉사를 나가는데
거기 준비하는 걸 자기 대신 도와달라는 거였어요. 아줌마는 자기는 나이도 있어서 쉬고 싶다고 하시더라고요. 저는 알겠다고 했어요. 매주 나와서 하는 것도 아니고 한 달에 한 번이었으니까요. 한 달에 한두 번 보육원에 가거나 할머니를 뵈러 가는 게 아니면 특별히 할 일도 없었기 때문에 오히려 잘 됐다 싶었어요. 저는 당장 돌아오는 주말부터 노숙자 식사 준비를 돕게 됐어요. 저는 사모님들이 미리 해온 음식을 데우고 포장하는 일도 하고 거기서 직접 요리하는 걸 돕기도 했어요. 시간이 지나고 처음에는 1년만 하겠다던 그 일을 3년이 넘게 하게 됐죠. 그러다 보니 사장님 사모님과 인사도 하게 됐고 어느 정도 안면을 튼 사이가 됐어요. 수정씨, 다음 주에 우리 집에서 모임이 있거든? 그때 좀 와줄 수 있어? 큰 모임은 아니라 우리 집 아줌마랑 해주면 되거든. 하며 하루 일당도 주신다고 했어요. 저는 월급 말고 다른 수입이 생기는 게 좋아서 바로 간다고 했죠. 모임은 사모님이 봉사활동하는 단체에 기부금을 내는 분들 식사 자리였어요. 그런데 한 아주머니가 저를 눈여겨보더니 아가씨, 우리 언제 한번 만날 수 있을까? 나도 요리 좀 부탁하고 싶어서 그래. 근데 제가 원래는 직장이 있어서요. 오늘은 사모님 부탁받고 온 거예요. 나도 알지. 회사 끝나고는 어때? 일당 잘 챙겨줄게. 라길래 약속을 잡고 나갔어요. 그랬는데 엉뚱하게도 어떤 남자분이랑 같이 나와 있더라고요. 옆에는 남자 어머니도 있었어요. 내가 둘이 너무 잘 어울릴 것 같아서 소개시켜 주려고 했는데 솔직히 말하면 아가씨가 안 나올까봐 그랬어. 여기 사모님 나랑 잘 아는 사이니까 신원보증은 걱정 안 해도 돼. 저는 그래도 제가 보육원 출신인 것도 걸렸고 잘 모르는 사람을 만나는 게 불안했어요. 하지만 사모님도 남자도 허물 없이 저한테 잘해주셨어요. 아무도 없는 저는 그들과 가족이 되면 어떨까 하는 꿈을 꾸게 됐죠. 그러던 어느 날 남자가 저에게 청혼을 했어요. 수정 씨랑 같이 살면 참 재밌고 좋을 것 같아요. 저랑 결혼해 줄래요? 내가 잘할게요. 정말 저 같은 사람하고 결혼해도 괜찮겠어요? 저는 그게 걱정이에요. 그런 걱정하지 마세요. 제가 이것저것 따졌으면 수정 씨 만났겠어요? 라는 말에 저는 결혼하자고 했어요. 그리고 결혼식 날에는 저를 1년간 돌봐주신 할머니가 혼주 자리에 앉아주셨어요. 할머니는 신혼여행 가는 제 손을 꼭 붙잡고 언제든 힘든 일이 생기면 꼭 와라. 알았지? 힘들 때 아니어도 갈 거예요. 여행 갔다 와서도 인사 갈게요. 라며 할머니를 안아드렸어요. 하지만 할머니에게 인사도 갈 수 없었고 한동안 만날 수도 없었어요. 신혼여행에서 돌아온 제가 간 곳은 서울에서 좀 떨어진 지방도시였어요. 성태씨, 여기가 어디예요? 우리 신혼집 서울 아니에요? 나 서울이라고 한 적 없는데. 나도 여기 오고 싶었던 거 아니야. 우리 식당 하나가 여기 있는데 엄마가 네가 꼭 필요하대서 여기로 왔지. 저는 집이 어떻게 생겼는지 제대로 보지도 못하고 집만 내려놓은 다음에 남편한테 떠밀려 식당에 갔어요. 시댁 식당은 꽤 규모가 컸는데 손님은 얼마 없었어요. 왔니? 그럼 주방에 들어가서 얼른 정리하고 일 시작해라. 어머니, 저희 이제 막 왔어요. 그리고 일이라뇨? 알고 있다. 니네 신혼여행에서 온 거. 여기 우리 식당이라는 얘긴 들었지? 네가 주방일 좀 해줘야겠다. 원래는 주방장이 있었는데 그 사람 관두고는 다들 일을 못해서 엉망이 됐어. 뭘 멍하니 서 있어? 그만큼 놀다 왔으면 일 바로 시작해야지. 라며 어거지로 저를 주방에 밀어 넣었어요. 저는 그날 시어머니한테 휘둘려서 한 번 쉬지도 못하고 주방 일을 했어요. 남편한테 어떻게 된 건지 물어보려고 했지만 집에 돌아가니 그 사람은 쿨쿨 자고 한 번 깨지도 않더라고요. 다음 날은 남편이 깨기도 전에 시어머니한테 전화가 왔어요. 얼른 안 나오고 뭐해? 네가 와서 재료도 받고 다 씻고 다듬어야지. 지금 게으름 피울 시간이 어딨니?
그렇게 안 봤는데? 너 은근히 요령 부린다? 계속 몰아치는 시어머니 때문에 저는 쉬지도 못하고 계속 일만 했고 남편은 그동안 식당에 코빼기 한번 비치지 않았어요. 오후 3시 반이 돼서야 점심을 먹으며 한숨 돌리게 되자 저는 시어머니에게 설명을 해달라고 했어요. 성태가 말했지? 우리 식당이 요새 문제가 있다고. 나도 엉망이라고 했잖아. 네가 마침 한식 조리사 자격증도 있고 식당일도 해본 경험이 있잖니. 네 손맛도 꽤 좋고. 그러니까 우리 식당 다시 한번 일으켜보자는 거지. 설명을 잘 해주셨으면 좋았을 텐데요. 신혼여행 갔다 와서 쉬지도 못하고 계속 일하려니까 좀 힘들어요. 그리고 제 월급은 어떻게 책정되는 건가요? 네가 가족없이 커서 정을 모르는구나. 예상은 했지만 생각보다 더 계산적으로 컸네. 이제 우린 가족이야. 가족이 뭐니? 함께 힘을 모아서 잘 사는 거, 뭐든 같이 하는 거, 그게 가족이야. 알겠어? 중요한 건 돈이 아니라고. 우리는 하나로 똘똘 뭉친 거야. 가족끼리 무슨 돈을 주고받니? 저는 우리가 가족이라는 말에 가슴이 뭉클했어요. 제가 이 사람들과 가족이 되고 싶다고 꿈꿨던 게 이렇게 이루어졌나 그런 생각이 들었죠. 하지만 시어머니의 태도는 예전보다 차가웠고 남편도 결혼 전과 정반대였어요. 제가 새벽같이 일어나서 밤 늦게 돌아올 때까지 어디서 뭘 하는지도 알 수 없었어요. 일어날 때도 자고 있고 집에 들어와도 자고 있었으니까요. 어쩌다가 어디 갔다 저보다 늦는 날은 어김없이 술을 잔뜩 마시고 취해서 들어왔어요. 야, 네가 일 좀 할 줄 안다고 나 무시하는 거야? 웃기지 마. 나 아니었으면 너 같은 고아 누가 쳐다나 받겠냐? 나니까 너하고 살아주는 거야. 라고 큰 소리로 술주정을 하다가 잠이 들곤 했죠. 시어머니는 매일 저한테 이거 해라 저거 해라 시키는 일만 많았어요. 가끔은 제가 식당 다른 직원하고 다를 게 뭐가 있나 그런 생각도 들었어요. 다른 게 있긴 했는데 그 사람들은 월급을 받고 저는 안 받는다는 거였어요. 시어머니는 점점 입도 거칠어졌어요. 야, 넌 일을 그거밖에 못해? 내가 너 나이였으면 무생채쯤은 한 번에 2달 했어. 무슨 애가 맨날 일을 해도 손이 느려. 야, 빨리빨리 못해. 이렇게 해서 손님 제대로 받겠어? 오늘도 반찬 모자라면 나 다 뒤집어 엎을 테니까 그런 줄 알아. 하지만 밖에서는 세상에 그렇게 좋은 사람이 없었어요. 늘 고상하게 웃으면서 사람들을 반겼고 좋은 일도 많이 했어요. 저를 소개해줬던 분과도 장애인 봉사하는 데서 만났다고 하더라고요. 시어머니는 제가 주방에서 일하는 것도 포장해서 말했어요. 우리 며느리가 희생정신이 보통 강한 게 아니에요. 주방은 자기가 지켜야 된다나요? 저렇게 하루 종일 나오지도 않고 일만 한다니까요. 아주 안쓰러워 죽겠어요. 그러다가 손님들만 가면 태도가 싹 바뀌었죠. 걸리적거리지 말고 얼른 일이나 해. 너 갈비찜이 그게 뭐냐? 나 사람들한테 욕먹이라고 작정한 거지? 저게 지능적으로 사람 괴롭혀 아주! 하며 소리를 지르기도 했어요. 저는 시어머니의 이중적인 태도에 그동안 저한테 가족이니 뭐니 말했던 게 다 거짓말이라는 걸 알게 됐어요. 하지만 그곳을 떠나는 것도 두려웠고요. 가족을 갖고 싶었던 저는 혹시 내가 이기적이어서 그걸 깨는 거면 어쩌나 걱정이 됐거든요. 그럴 만큼 저는 시어머니에게 세뇌가 됐던 거예요. 남편도 마찬가지였어요. 그 사람은 완전히 시어머니 꼭두각시라서 자기 의지라는 게 없었거든요. 넌 어디 가서 굳은 일하고 그러지 마. 그러는 거 아니야. 넌 우리가 벌어다 주는 걸로 편하게 살아. 내 아들이니까 그래도 돼. 남편은 또 하라는 대로만 했고요. 저는 그렇게 2년을 식당 주방에 갇혀서 일만 하며 살았어요. 정말 도망치고 싶을 때가 한두 번이 아니었지만 가족을 잃기 싫어서 참았어요. 시어머니와 남편은 둘이서만 서울에 가서 며칠씩 있기도 했고 시어머니는 친구들과 여행도 자주 갔어요.
남편은 친구들 만나며 돈을 펑펑 썼고요. 저는 아이가 생기면 시어머니랑 남편도 달라질 거라는 희망도 가져봤죠. 하지만 제가 오기 전부터 있던 주방 아줌마 말에 완전히 무너졌어요. 세댁, 사장님 아들 아이 못 갖는 건 알고 결혼한 거야. 이렇게 있는 거 보면 알고 결혼한 건데 어쩌다 이런 집에 왔어. 저는 더 이상 참을 수 없어서 그 길로 식당을 나와서 집에 가서 제 옷까지만 챙겨서 나와버렸어요. 마침 시어머니는 여행 중이었고 남편은 친구들을 만나러 나가 있었어요. 고속버스를 타고 무작정 발길 닿는 데로 갔어요. 그랬더니 그곳이 저를 받아줬던 할머니네더라고요. 아니, 수정이 너 어떻게 왔어? 남편은 같이 안 왔어? 근데 얼굴이 왜 이렇게 상했어? 제가 아무 말도 못하고 울기만 하자 할머니는 더 이상 묻지 않으셨어요. 할머니는 저를 식당 안에 있는 방이 아닌 집으로 데려가셨어요. 그리고 푸짐하게 밥상을 차려서 저를 먹이시고 일단 푹 자라며 따뜻한 이불을 펴주셨어요. 저는 2년 만에 다음날까지 한 번도 깨지 않고 푹 잘 수 있었답니다. 그렇게 며칠이 지난 후부터 저는 할머니 식당 일을 도왔어요. 할머니는 어느 날 제게 그러시더라고요. 내가 식당을 더 키워보고 싶어도 나이가 있어서 망설였는데 네가 날 도와주면 할 수 있을 것 같다. 어떠냐? 내일 좀 도와주지 않을래? 그럼요. 제가 할머니한테 힘이 될 수만 있다면 뭐든 할 수 있어요. 이렇게 절 다시 걷어주셨잖아요. 그런 말 마라. 내가 그랬잖아. 나도 부모 없었다고. 너 보면 예전 나 보는 것 같았는데 그래도 너무 정주지 말자고 생각했었는데 너는 그래도 될 것 같아. 나도 아들 잃고 외로운데 너무 선을 긋고 살았나 봐. 외로운 사람들끼리 같이 잘 살면 되는데. 할머니, 감사해요. 그렇게 말씀해 주셔서 감사해요. 저는 할머니를 붙잡고 막 울었어요. 그동안 시댁에서 당했던 서름들이 한꺼번에 터졌던 것 같아요. 할머니는 저를 호적의 손녀로 올려주셨고 저와 할머니는 그날부터 정말 가족이 되었어요. 남편과 시어머니가 찾아왔을 때도 할머니가 저 대신 나서주셨어요. 이제 수정이 혼자 아닙니다. 고아 아니에요. 제 손녀 됐어요. 저는 우리 손녀 그렇게 부려먹기만 하는 집에 더는 못 두니까 내가 고소하기 전에 위자료나 내놓고 이혼 도장 찍으세요. 이봐요 할머니, 무슨 위자료? 우린 가족사업 한 거밖에 없어요. 무슨 증거 있어요? 도망간 건 할머니 손녀인지 고아인지 쟤잖아요. 아무튼 저희도 이렇게 일방적으로 이혼하겠다는 거 뭐라 안 할 테니까 서로 다른 건 요구하지 말자고요. 라며 남편과 돌아갔어요. 제가 가져갔던 통장도 돌려받지 못했지만 그런 건 상관없었어요. 그 집에서 완전히 해방됐다는 사실만으로도 너무 좋았거든요. 할머니는 대기업 근처의 먹자골목에 가게를 얻어서 수리를 하고 거기에 식당을 열었어요. 할머니는 생각보다 알부자여서 자금이 꽤 있는 상태시더라고요. 그동안 동네에서 하던 것보다 훨씬 큰 규모였죠. 저는 정말 열심히 할머니를 도와서 식당 일을 했어요. 2년 동안 너무 힘들게 일을 해서 그런지 할머니라고 하는 건 정말 힘이 하나도 안 들었어요. 저는 그때 여자 직장인들 입에 맞는 메뉴를 개발하는 데 힘을 썼어요. 매콤한 오징어 불고기나 치즈를 넣은 매운 요리 등을 만들었고 제 예상대로 젊은 여자 회사원들한테 반응이 좋았어요. 입소문을 듣고 온 손님들도 많이 늘었고 저녁에도 사람들로 북적였어요. 저희는 오징어 불고기를 하는 집과 닭 요리를 하는 가게를 따로 열기로 했어요. 전문적인 느낌을 주는 게 장사가 더 잘 될 것 같다는 생각이 들었거든요. 저희는 다른 동네에 가게 2개를 얻어 각각 문을 열었고 2 가게 다 말 그대로 대박이 났어요. 특히 닭 요리는 해보고 싶다는 사람들이 여러 곳에서 찾아와서 몇몇 분점을 내기도 했어요. 할머니는 이게 다 제 덕분이라며 고맙다고 하셨어요.
이거 다 수정이 네가 한 거야. 내가 너 아니었으면 이렇게 큰 가게를 몇 개씩 가진 사장이 될 수 있었겠니? 그러니까 닭찜집은 너 단독으로 사장해. 아니 할머니. 나야말로 할머니가 있으니까 이런 것도 해볼 생각을 했지. 나 지금 이대로 괜찮아. 이거 다 네가 개발한 메뉴잖아. 그러니까 네가 사장해도 돼. 할머니 말 들어. 저는 그렇게 독립적인 사장이 됐고 뭔가 이룬 것 같아서 너무 뿌듯하고 행복했어요. 저는 그때 저처럼 어려운 사람들을 돕고 싶다는 마음이 들더라고요. 여유가 생기니 주변을 돌아볼 수 있게 됐던 것 같아요. 기억을 더듬어서 예전에 회사에 있을 때도 한두 번 따라갔던 노숙자 봉사단체를 찾아갔어요. 그리고 거기서 그 옛날 사장님 사모님을 만났어요. 사모님은 저를 알아보시고 무척 반가워하셨어요. 어머 세상에, 이렇게 훌륭하게 사장님이 됐구나. 대단하다 대단해. 수정씨 진짜 멋져. 그리고 저희 식당과 장애인 봉사단체 반찬 계약을 하고 싶다고 하셨어요. 이제는 규모가 커져서 우리가 만든 거 가지고는 되지도 않거든. 그래서 식당들하고 계약을 맺고 있어. 물론 음식값은 제대로 줄 거야. 나 그런 거 깎는 사람 아닌 거 알지? 그렇게 저는 사모님과 계약을 맺었고 다음번 장애인 봉사단체에 갈 때 직접 음식을 배달하기로 했어요. 그리고 장애인 봉사단체에 가는 날이 됐어요. 저는 음식 트럭과 함께 약속 장소에 갔다가 익숙한 사람을 봤어요. 전 시어머니였죠. 예전에 절 그 집과 소개했던 아줌마가 장애인 봉사단체에서 시어머니를 만났다고 했어서 혹시 만날지도 모르겠다는 생각은 했었어요. 그 여자는 사모님 옆에 딱 달라붙어서 아주 착한 척을 하고 있더라고요. 제가 사모님과 인사를 하자 전 시어머니는 얼굴이 파래져서 저를 쳐다봤어요. 잠깐만, 그러고 보니까 예전에 성태가 결혼했다는 게 수정씨 아니었어? 내가 결혼식을 못 가봐서 기억이 안 나는데 아닌가? 네, 사모님. 저 맞아요. 제 전 시어머니였어요. 라고 하자 시어머니도 사모님도 놀라서 저를 쳐다보더라고요. 시어머니는 제 손을 잡아 끌며 저기에 여기서 이러지 말고 저쪽에서 나랑 얘기 좀 하자. 얘기를 하긴 무슨 얘기를 해요. 이거 놓으세요. 라며 손을 뿌리치자 시어머니는 어쩔 줄 몰라 하더군요. 사모님은 어떻게 된 일인지 궁금해서 저와 시어머니를 번갈아 봤어요. 여기서는 아주 천사처럼 가면 쓰고 있나 봐요. 왜요? 저 주방에서 한 발짝도 못 나오게 하고 2년 동안 부려먹었던 것처럼 해보지 그래요? 내가 언제 또 그렇게 했어? 그때 우린 가족이었고 넌 네가 할 수 있는 일을 한 것뿐이지. 가족이요? 어떤 가족이 한 사람은 몸이 부서져라 일만 하고 다른 두 사람은 여기저기 놀러만 다녀요? 망할 뻔한 식당 살려놨더니 돈 쓰고 생색은 자기들이 다 내고 다니고 제가 가족이 어떤 건지 몰라서 월급을 달라고 했다고요? 가족끼리도 그렇게 하루도 휴일 없이 부려먹으면 돈 줘야 되는 거예요. 제 말에 사모님은 시어머니를 보는 표정이 험악하게 변했어요. 주변 사람들도 다들 수군거렸죠. 시어머니는 쩔쩔매다가 결국 제 손을 잡고 빌기 시작했어요. 얘, 미안했다. 네가 좀 섭섭했나 본데 예전 일이잖아. 과거는 잊어야지. 언제까지 옛날 일 얘기할 거야? 좀 섭섭이요. 성태 씨가 아이 못 갖는 사람이라는 것도 속이고 저한테 말 안 했잖아요. 매일 저만 골 빠져라 일하고 두 사람은 여기저기 놀러 다니고 손님들 왔을 때만 저한테 상냥하고 다 돌아가면 고래고래 소리 지르고 그런 걸 어떻게 좀 섭섭했다고 해요? 제가 완전히 속아서 고생했던 거죠. 제 말에 사모님은 기가 막히다는 듯이 그 자리에서 돌아섰어요. 그러자 시어머니는 사모님을 잡고 사정했어요. 사모님, 제발 제 말 좀 들어보세요. 오해해요. 저희 식당하고 사내식당 계약하기로 하신 거 해약하시면 안 돼요. 이거 놔. 여태까지 가식 떨면서 날 속여? 내가 제일 싫어하는 게 뭔 줄 알아? 당신처럼 겉다르고 속다른 사람이야. 그러자 시어머니는 저한테 달려와서 무릎을 꿇었어요. 수정아, 아니 양수정 사장님, 제가 잘못했어요. 그러니까 이번 한 번만 저희 좀 살려주세요.
저희 이거 해약되면 빚더미에 앉아요. 제발요. 제가 왜요? 저랑 댁이랑 무슨 사이라고요? 이렇게 된 거 다 자업자득 아닌가요? 라며 돌아섰죠. 그날 분위기는 엉망이 됐지만 저는 속이 다 후련했어요. 그 후에도 시어머니와 전남편은 몇 번이고 저와 할머니를 찾아와서 잘못했다고 싹싹 빌었어요. 그러면서 자꾸 사모님한테 말을 잘해달라고 하더라고요. 저와 할머니는 더는 두 사람을 만나주지 않았고 그 사람들은 결국 직원들에게 밖으로 끌려 나갔어요. 시어머니 식당은 회사 사내식당 음식을 못하게 됐고 여기저기서 돈을 끌어다가 식자재를 사고 직원을 채용했던 것 때문에 빚을 잔뜩 지고 길거리에 나앉게 됐다고 하더군요. 저는 그런 얘기를 들어도 두 사람이 하나도 불쌍하지 않았어요. 저를 속여서 식당에 발을 묶어놓고 가족이 없는 제 약점을 잡아서 가족이라는 이름으로 그냥 부려먹었던 걸 생각하면 너무 화가 났거든요. 두 사람은 쫓기듯이 어디 먼 데로 갔다고 하더라고요. 그 뒤로는 두 사람의 소식을 듣지 못했어요. 저는 몇 년 후 좋은 사람을 만나서 재혼을 했어요. 그리고 할머니가 돌아가셨고 저와 남편과 딸아이가 장례식을 치렀죠. 지금도 할머니가 너무 그립고 보고 싶을 때가 많아요. 그것 빼고는 저희 가족은 행복하게 잘 살고 있고 가게도 잘하고 있고요. 할머니가 보여주신 사랑으로 제 삶은 치유되었습니다. 저도 사람들을 치유해주며 세상에 좋은 영향을 끼치며 살고 싶습니다. 한 사람의 큰 사랑은 작은 세상을 바꿀 수 있는 힘이 되니까요. 여기까지가 제 얘기예요. 긴 얘기 들어주신 분들 모두 감사드리고요. 오늘도 힘내시고 매일 건강하세요. 좋은 하루 되세요. 여러분, 사연 댓글에 응원과 현명한 조언 부탁드려요. 좋아요와 구독은 저에게 큰 힘이 됩니다. 오늘도 좋은 일 가득하세요. 안녕하세요. 오늘도 사연 살롱을 찾아주셔서 감사합니다. 40대 중반 여성입니다. 저는 무척이나 가난한 집안에서 태어났어요. 고작 결핵주사 한 대 맞을 돈이 없어서 친정아버지는 젊은 나이에 너무도 허망하게 세상을 떠났고 졸지에 젊은 과부가 된 친정어머니는 겨울이면 메밀묵과 찹쌀떡을, 여름에는 두부 리어카를 끌고 행상을 돌아다니면서 참 억척스럽게도 사셨죠. 그러나 찢어질 듯한 가난의 그림자를 좀처럼 벗어날 수는 없었어요. 그때 제 나이가 한창 꽃답던 18. 갈수록 지쳐가는 친정어머니를 두고 볼 수 없었던 저는 다니고 있던 인문계 고등학교에 자퇴서를 냈어요. 동네 실업계 친구들을 따라 취업을 나가려고 했거든요. 하지만 이를 알게 된 친정어머니가 처음으로 회초리까지 들어가며 저를 뜯어 말리셨죠. 엄마, 그러지 말고 내 얘기를 좀 들어봐요. 응? 무슨 얘기? 공부를 그만두고 공장에 취직한다는 얘기에? 아니면 미용실 허드렛 일을 나가겠다는 얘기에? 우리 집 사정이 어쩔 수 없잖아. 나라도 얼른 취업해서 살림에 보태야죠. 시끄러. 회초리 맞기 싫으면 내일 등교하자마자 자퇴서부터 돌려받아서 찢어버려. 아니다. 엄마랑 선생님 댁으로 찾아가자. 지금 당장. 제발요. 추울 때 추운 데서 일하고 더울 때 더운 데서 고생하는 엄마 모습 지켜보는 딸 자식 입장이 얼마나 고역인데. 그리고 공부야 검정고시를 보든 아님 야간학교를 다니든 일단 취업해서 자리 잡은 다음에 다시 할 수 있는 거잖아요. 잔말 말고 학교 계속 다녀. 꼭 공부 열심히 한다고 해서 훌륭한 사람이 되는 것도 아닌데 뭐. 그래, 그건 네 말이 맞아. 공부 열심히 해봤자 개차반으로 사는 사람이야 세상에 널렸지. 하지만 지금 엄마가 너한테 해줄 수 있는 최선이 공부밖에 없어서 그래. 못 먹이고 못 입히는 주제에 가르치는 일까지 소홀하게 해버리면 내 가난이 정말 나의 죄가 되어버릴까 봐. 그게 겁나서 그래. 무슨 말을 그렇게 해요. 가난이 어떻게 죄야. 지금까지는 내 엿보이고 팔자라도
죄까지는 아니었지. 근데 만약 최소한의 부모 돌이마저 져버린다면, 그래서 내 업보와 팔자를 자식한테 되물림한다면 그때는 죄가 되는 거야. 가난을 딸에게 물려준 죄인. 엄마는 우리 딸 믿어. 이겨낼 수 있을 거야. 친정어머니의 사랑 덕분에 크게 깨우친 저는 담임선생님에게 사정사정 해가며 자퇴를 취소했죠. 이후로는 가난한 팔자 따위를 한 번도 탓하지 않으며 굳세고 긍정적인 태도로 살아왔어요. 전기요금을 내지 못해 전기불이 끊길 때면 가로등 불빛에 의지해 공부했고 전액 장학금을 받고 대학교에 입학할 수 있었어요. 대학생 시절에는 과외 학생네 집에서 차려주는 토스트 간식으로 하루 딱 한 끼, 한 번 끼니를 때우면서도 꿈을 향해 노력했습니다. 그 결과 큰 병원 간호사가 되는 데 성공했죠. 그런 제 삶의 태도는 번듯한 중산층 사모님인 시모가 양가의 경제적 차이를 걱정하며 결혼을 반대할 때도 굴하지 않았어요. 오히려 당당할 수 있게 만들어 주었죠. 제가 짊어진 가난은 살면서 극복해 보이겠다고요. 그리고 저희 말 그대로를 증명해내었어요. 사글세 단칸방에서 시작한 신혼집을 불과 몇 년 만에 전세 신축 아파트로 옮기면서 말이죠. 하지만 시모에게 저는 여전히 가난해서 못마땅한 며느리인 모양이었어요. 저희 부부가 아파트로 이사하던 날 굳이 찾아와 이러더라고요. 너희 그동안 굶고 살았니? 네? 의사도 아니고 간호사벌이야 세상 뻔한데 집을 너무 빨리 늘리는 게 아닌가 싶어서. 일반적으로는 둘 중 하나밖에 없잖니. 주택복권을 맞았다던가 아님 귀한 남의 집 아들내미 굶겨가면서 둘이 억척스럽게 모았거나. 둘이 억척스럽게 모은 건 맞아요. 근데 아범 굶기지는 않았으니까 걱정 마세요. 설마 하니 가난이 얼마나 서러운지 제일 잘 아는 제가 남편 먹고 입히는 일에 소홀할 리가 없잖아요. 하기사 밑바닥 인생들이야 원체 독한 구석이 있다고들 하니까는. 그렇다고 너무 마음 놓지는 말고 성에 안 차는 며느리라는 건 조금도 달라지지 않았으니까. 난 이만 가볼 테니 주말에 시댁 한번 들리려무나. 요즘 아침나절로 볕이 포근하니 좋은 것이 묵은 이불빨래랑 대청소랑 좀 해줘야겠어. 가구랑 싹 드러내고 청소해야 하니 준비 단단히 해서 오고. 그런 대접을 받아가면서도 시모를 가장 잘 챙기는 사람은 참 역설적이게도 맏며느리인 저였어요. 젊어서부터 과부가 되었다는 시모를 볼 때마다 똑같이 일찍 과부가 된 친정엄마의 모습이 겹쳐 보였거든요. 그 외로움을 누구보다 잘 알고 있기에 시모의 곁을 보살피기 위해 부단히 노력했어요. 집안도 좋고 서울대 나온 학벌도 좋고 돈도 잘 벌고 사회적으로 인정도 받는 직업을 가진 잘난 작은 동서가 시모를 고리타분한 옛날 사람 취급하며 홀대할 때도 오히려 상대적으로 가난한 제가 시댁의 경조사며 살림살이며 시모 용돈까지 빠짐없이 잘 챙겼어요. 시부모도 부모이니 자식으로서의 사랑과 정을 당연히 베풀어야 한다는 마음가짐 하나로 말이죠. 친정어머니가 고등학교를 자퇴하려던 저를 부모 자식 간의 사랑으로 바로잡아 주셨던 것처럼 말이에요. 하지만 제가 아무리 시댁과 시모에게 사랑과 정을 베풀어 봤자 저를 얕잡아보는 시모의 행동과 정 한번 주지 않는 태도는 달라지지 않았어요. 동서만을 감싸고 돌 뿐이었죠. 제 잘난 맛에 취해 사는 동서에게는 행여 손에 물이라도 한 방울 묻을까 애지중지 아끼면서도 가난하지만 시모와 시댁에게 정성을 다했던 저한테는 늘 허드렛일 살림꾼 취급만이 돌아왔거든요. 집안 좋은 동서의 아들 돌잔치는 동서가 부탁 안 했는데도 직접 나서서 휘황찬란하게 마련해주며 아부를 그렇게 떨어댔으면서 제 아들 돌잔치 때는 그 흔한 돌반지는커녕 빈손으로 덜렁 나타나가지고서는 심지어 부조금 한 푼 내지도 않으면서 한다는 소리가 글쎄. 내 쪽 손님들은 초대하지 않았으니 너무 서운하게 생각하지는 말거라. 그게 무슨 말씀이세요?
솔직히 그렇지 않니? 네 시댁이 동선애처럼 뻑적지근한 부잣집은 아니어도 나름 사회적 체면이라는 게 있는 집안인데 사회 지도층은커녕 밑바닥 인생들만 앉아있는 자리를 장손 돌잔치랍시고 우리 쪽 귀한 손님들을 모실 수는 없는 일 아니냐고. 저기요 어머님, 이건 너무 지나친 행동 아닌가요? 아무리 가난한 며느리가 싫다고 해도 엄연히 어머님 손자고 핏줄이에요. 이 집안 대의일 장손이라고요. 그런 장손 돌잔치를 축하해줘도 모자랄 마당에 밑바닥 인생들이라뇨. 왜? 내가 어디 틀린 말이라도 했다던? 물론 동선애처럼 판검사니 사장이니 하는 손님들을 모시진 못했어도 저희 쪽 손님들 하나하나 다들 소중한 지인이세요. 제가 근무하는 병원 직원들이랑 의사쌤 분들도 많이 와주셨고요. 그래 봤자 꼴랑 한둘이겠지. 동네 쬐끄만 병원 의사들이래 봤자 딱히 잘난 양반들도 아닐 테고. 제가 어디 병원 근무하는지 정말 모르세요? 며느리한테 어쩜 그렇게 관심이 없을 수가 있어요? 아, 한의원이었던 모양이구나. 동네 쬐끄만 양빵병원이 아니라 대학병원입니다. 제가 졸업한 대학교 병원. 네가 대학도 나왔었니? 어머님, 이게 누구 앞이라고 목소리를 높여. 내 입장에서는 당연히 고졸이라고 생각할 수밖에 없는 걸. 지나가는 사람들 아무나 붙잡고 물어봐라. 너희 친정 사는 모습 보여준 다음에 딸 자식이 대학까지 나올 수 있는 환경 같으냐고. 대번에 고등학교 검정고시라도 붙었으면 다행이라는 소리 나오지. 됐네요. 제가 무슨 말을 더 할까요? 아니, 얘기 나온 김에 한마디만 더 해야겠다. 넌 어떻게 된 애가 그렇게 두서가 없어. 대학병원 의사쌤들도 많이 오는 자리면 미리 언지를 줬어야지. 미리 얘기했으면요. 그럼 혹시 또 알아? 나 아는 지인 사모님들 쫙 모셔다 놓고 대학병원 의사쌤들이랑 중매라도 서줄지. 그럼 겸사겸사 자리도 빛내주고 얼마나 좋아? 네, 그러시겠죠 뭐. 식사 마저 하세요. 음식 식으면 맛 없습니다. 이처럼 노골적인 무시와 외면, 그리고 동서와의 차별 속에서도 제가 버틸 수 있었던 건 사랑꾼 남편이 있었던 덕분이에요. 남편은 친자식보다 낫다 싶을 만큼 시댁과 시모에게 정과 사랑을 베푸는 저를 늘 고마워했고, 그래서 제가 시댁에 잘하는 만큼 남편도 저희 친정 어머니를 극진하게 대해주었거든요. 또 제가 시모의 행동에 상처받을 때면 바람을 쐬어주며 다독여주고, 한편으로는 저 대신 시모와 맞서주기도 했어요. 그런 남편의 사랑이 얼마나 든든한 방패가 되어주었냐면요. 그런 시모조차 단 한 번도 이혼하라는 말만큼은 절대 입 밖으로 낼 수 없을 정도였어요. 덕분에 저는 시모와의 위태로운 관계를 어렵사리 유지할 수 있었고, 남편과의 사랑도 이어갈 수 있었죠. 그러던 어느 날 천년만년 건강할 줄로만 알았던 친정어머니가 덜컥 백혈병에 걸리면서 상황이 복잡하게 돌아가기 시작했어요. 어느덧 연차가 꽤 쌓인 베테랑 간호사인 저는 남편과 상의한 끝에 신혼집 전세 아파트를 처분하고 친정으로 들어가기로 했어요. 친정 어머니의 곁에 머물면서 간병과 치료에 힘쓰기 위해서였죠. 하지만 시모가 저희 부부와 친정의 합가를 결사 반대하고 나서더라고요. 너희가 사돈댁으로 들어가 버리면 외로운 과부인 나와 시댁은 앞으로 누가 모신다던? 너무 걱정은 마세요. 친정엄마가 백혈병을 극복할 때까지만 머물 예정이거든요. 그동안은 사부인 치료받는 동안 시댁 빨래며 아침 저녁 국이니 반찬이며 그걸 다 해다 바칠 사람이 세상 누가 있다고. 그것도 걱정 마세요. 친정에 들어가 살더라도 어머님이랑 시댁 챙기는 건 지금처럼 똑같이 전혀 소홀하지 않게 최선을 다할 테니까요. 병간호를 꼭 해야겠니? 굳이 출가 외인인 딸 자식도 모자라 남의 집 귀한 아들내미까지 사돈댁에 앉혀놓고? 생각을 한번 해보세요. 작고 사소한 병이라면 저희도 이렇게까지 하지는 않겠죠. 하지만 백혈병이잖아요. 하루아침에 생사가 갈릴 수 있는 위험한 병인데다가 항암 치료는 저리 가라 할 정도로 힘든 과정인데
명색이 베테랑 간호사 딸 자식인 제가 홀어머니를 돌보는 건 당연한 일이잖아요. 꼴에 말은 잘해요 아주. 누가 들으면 대단한 의사 선생님이라도 되는 줄 알겠다 얘. 물론 의사도 중요하고 훌륭한 직업이지만 간호사도 환자에게는 꼭 필요한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제발 무시 좀 그만하세요. 그렇다니? 그럼 이참에 사돈댁 말고 시댁에 아주 들어와 사는 건 어때? 네? 나도 얼마 전에 병원에서 아주 충격적인 진단을 받았단다. 글쎄 내가 말이다. 류마티스 관절염 초기라더구나. 의사가 아니더라도 류마티스 관절염 정도는 알아들을 수 있지? 팔다리가 자꾸 쑤셔가지고는 거동이 불편해요. 그러니 이참에 시댁에 들어와 살면서 이 CME를 좀 간호해다오. 제발 억지 좀 그만 부리세요. 친엄마고 시어머니고를 다 떠나서 관절염보다는 백혈병 쪽이 훨씬 급하고 심각한 병이잖아요. 코웃음치기는 CME가 고분고분 조용히 말하니까 만만하게 뵈는 모양인데 나 지금 농담 따먹게 하자는 거 아니다. 되바라지 며느리한테 경고하는 거지. 어머님, 2번 경고하지 않을 테니 똑똑히 챙겨들어. 내 말 무시하고 사돈댁이랑 합가한다면 그날로 넌 닭 쫓던 개 지붕 쳐다보는 꼬라지 되는 거야. 내 재산 단 한 푼도 너에게 상속하지 않을 생각이니 말이다. 아직도 제가 재산이랑 유산 보고 아범한테 접근했다고 생각하세요? 그만 일어서마. 내 할 말은 다 했으니. 시모는 그렇게 제 할 말만 다 해놓고는 자리를 떴고 황당한 저와 남편은 이후로 며칠 동안 시모를 설득하기 위해 노력했어요. 친정엄마를 꼭 곁에서 보살피고 싶다고요. 그러나 시모는 입만 열었다 하면 류마티스 관절염 핑계가 그치지를 않았죠. 툭하면 유산 얘기를 하더군요. 저는 단연코 시댁의 재산과 유산에는 단 한 푼어치조차 관심도 없었는데 말이죠. 그런 답없는 실랑이가 거듭된 끝에 저희 부부는 결국 시모가 도저히 설득 불가능한 사람이라는 걸 깨달았어요. 그래서 시모 설득하기를 포기하는 대신 손 아래 동서내외를 찾아갔죠. 저희 부부는 동서내외에게 당분간 시모를 잘 챙겨달라고 부탁했어요. 따지고 보면 썩 무리한 부탁까지도 아니었다고 생각해요. 한 달에 2번 시댁에 들러 시모와 저녁을 함께 먹어달라는 말을 전했을 뿐이니까요. 그런데 평소 시모를 거들떠 보지도 않던 잘난 동서내외는 대뜸 쌍심지를 켜고 소리를 박박 질러대더라고요. 지금 이거 무슨 상황인가요? 조선시대 시집살이 뭐 그런 건가요? 내 말은 그런 뜻이 아니라 어머님이 혼자 적적해 하실까봐 그게 마음에 걸려서. 그거나 뭐가 달라. 결국 맞잖아요, 시집살이. 일단 진정하고, 응? 아, 동서. 내가 지금 진정하게 생겼어요? 한창 예쁘고 젊은 나이에 이 좋은 능력까지 썩혀가면서 졸지에 시댁 파출부로 뼈 빠지게 고생만 하다 늙어 죽게 생겼는데. 그럴 일 없어. 친정엄마 치료만 마치면 내가 다시. 이봐요 형님. 그렇게 안 봤는데 사람 너무하네. 가난한 주제에 형님이랍시고 꼬박꼬박 대접해준 나한테 이러면 안 되는 거죠. 부잣집 딸내미 잘 배우고 직업 좋으면 뭐해. 인성이 개차반인데 어디 가서 그런 행동 보이고 그러지 마. 격 떨어지는 졸부소리 들어. 저와 남편은 동서내외에게 인간적인 실망만을 품은 채로 돌아섰고 그날 밤 도착한 동서의 문자 메시지에 또 한 번 크게 분노하고야 말았어요. 저 대신 당분간 시모를 보살피는 조건으로 무슨 견적서를 보내왔더라고요. 딴에는 능력 좋은 고급 인력이랍시고 비싼 인건비를 책정해놓고는 다달이 수백만 원에 달하는 비용을 요구하겠다는 견적서였어요. 뒤이어 도착한 문자 메시지는 더 기가 막혔죠. 저희 부부 형편에 수백만 원 인건비를 지불할 수 없을 테니 그걸 받지 않는 대신 유산 전부를 자기들이 가져가겠다더군요. 이놈의 시댁 식구라는 양반들은 입만 열었다 하면 돈 얘기밖에 할 말이 없는 건지 참. 당연히 저희 부부는 고민에 빠져들었어요. 다만 유산을 동서내외에게 전부 빼앗기지는 않을까 하는 우려는 결코 아니었어요. 벌써부터 돈을 들먹이는 동서내외가
시모를 제대로 모시지 않을 것이 뻔해서 걱정일 뿐이었죠. 그렇게 동서내외를 단념하게 된 저와 남편은 딱히 다른 대안을 찾을 수도 없었죠. 그러는 사이 친정 어머니의 상태가 악화되어서 골수 이식을 받아야 하는 상황에 처하게 되었어요. 당장 급하게 골수를 이식해줄 사람이라고는 세상에 하나 남은 혈육인 저밖에는 없는 상황이었죠. 이에 저희 부부는 시모의 결사 반대를 무릅쓰고 친정과의 합가를 했어요. 친정 어머니를 곁에서 보살피며 간호할 겸 골수를 이식해줄 저의 건강을 마음 편한 친정에서 머물면서 관리도 잘 할 겸 해서요. 합가 결정으로부터 며칠 지나지 않아서 이삿날이 닥쳐왔고 저희 부부의 눈앞에는 아주 뜻밖의 상황이 펼쳐졌어요. 줄곧 합가를 결사 반대해왔던 시모가 갑자기 무슨 생각인지 덜컥 나타나서는 이삿짐을 열심히 나르는 게 아니겠어요? 저에게 생전 10원 한 장 쓰는 법 없던 사람이 짜장면 곱빼기에 탕수육까지 손수 사먹이면서요. 그런 시모를 바라보는 저희 부부의 심정은 불안 반 걱정 반이었죠. 그렇게 잠시 후 정든 전세 아파트를 떠난 이삿짐 트럭이 멈춰서는 순간 저희 부부는 그야말로 아연질색하고야 말았어요. 뭔가 착오가 있는 모양인데요, 기사님. 저희가 갈 이삿짐은 여기가 아니라. 엥? 바뀐 주소가 여기 맞을 텐데. 바꾸다뇨, 누가요? 아까 시어머니라는 사람이 그러더라고요. 이사갈 주소를 잘못 전달했으니 이쪽으로 가면 된다고요. 언제요? 점심 잡수실 때 왜 있잖아요, 짜장이랑 탕수육. 그곳은 원래 목적지였던 친정집이 아닌 시댁이었어요. 전부 시모의 수작이었죠. 일단 저희의 이삿짐부터 시댁에 억지로 들여놓은 뒤에 이삿짐을 인질 삼아 합가 반대를 이어갈 작정인 모양이었어요. 그리고 역시나 시모가 미리 준비해둔 인부들이 우르르 달려들어 이삿짐을 시댁 안으로 옮기려 하더라고요. 시모의 술수에 당할 수 없었던 남편이 인부들을 필사적으로 막아서는 사이 저는 시모에게 달려가 따졌어요. 이게 대체 무슨 짓이죠? 목소리 낮춰. 동네 사람들이 지켜보고 있어. 왜요? 또 그놈의 체면 때문에요? 쪽팔린 줄 아는 사람이 이런 치사한 짓을 벌이나요? 그러게 진즉 내 말을 순순히 들었더라면 이런 사달까지 안 왔겠니? 어머님 신보가 고약해서는 아니고요. 퇴바라진 말투하고는 하긴 방금 그 말투가 너 같은 하층민에게는 딱 어울리는 말투이긴 하구나. 이봐요. 도대체 왜 이렇게까지 하세요? 일단 짐부터 집에 들여다 놓고 천천히 얘기하자꾸나. 나도 뭐 공짜로 들어와 살라는 거 아니라니까는. 아니요. 그렇게는 못하겠는데요. 이대로 트럭 돌려서 친정으로 들어가야겠는데요. 대학까지 나왔다는 것이 이렇게 무식해가지고서는 옛말에 이런 말이 있다. 인명은 제천이라. 사람이 죽고 사는 문제는 어디까지나 하늘에 달린 일이란 뜻이야. 죽을 사람은 어차피 죽게 되어 있어. 죽는다니? 죽긴 누가 죽어? 부정해도 소용없다. 사부인은 하늘이 점주해준 죽음에 가까워졌을 뿐이야. 인간이 어떻게 되돌릴 수 있는 노릇이 아닐 뿐이고. 그러니 곧 저승길 떠날 사부인보다는 부질없는 병간호에 남의 집 귀한 아들내미 인생까지 송두리째 낭비하는 것보다는 남들은 못 받아서 안달인 그 유산, 그 큰 돈을 턱하니 안겨줄 내 쪽을 택하는 것이 경제적이고 합리적이지? 말 다 했어요? 혹시 더 할 말 남아있으면 지금 빼먹지 말고 다 해요. 지금이 마지막이 될 것 같으니까. 사부인 장례식은 너가 아들내미 돌 때랑은 다르게 섭섭지 않도록 잘 챙길 테니 허물과도 같은 핏줄의 인연일랑 그걸로 만족하며 끊어내거라. 글쎄요. 그런 사악한 말 같은 건 굳이 안 해도 어차피 끊어질 인연 같은데. 그래, 잘 생각했다. 어여침부터 들여놓자꾸나. 정리하고 저녁 차려 먹고 하려면 시간이 빠듯해. 끊어지는 건 당신과 우리의 인연이겠죠. 유산 준다니까! 아니, 우린 이대로 이삿짐 돌려서 친정으로 갑니다. 가서 친정엄마 백혈병 반드시 고쳐놓을 거예요. 우리 엄마 멀쩡히 완치될 거라고요. 그리고 그놈의 유산 따위 처음부터 관심도 없었고 받을 필요도 없어.
우리는 억만금을 줘도 살 수 없는 가족의 사랑 속에서 행복하게 살 거니까. 과연 그럴까? 지긋지긋한 가난 속에서도 끝까지 화목할 수 있을까? 두고 보죠. 이번에도 또 보여드릴게요. 사글세 단칸방에서 전세 신축 아파트로 옮기던 때처럼 말이에요. 저희 부부는 시모와의 인연을 끊었어요. 이삿짐을 친정으로 옮기며 다짐했고요. 가난하고 부자의 고를 떠나서 시모처럼 가족이고 나발이고 없는 추악한 사람이 되지는 말자고. 그로부터 몇 년 뒤 저희 골수 이식과 헌신적인 간호 덕분에 친정 어머니의 백혈병이 완치 판정을 받던 무렵 친정 어머니가 건강을 회복하기까지 친정에 몇 달 더 머물기로 결정한 저희 부부에게 뜻밖의 소식이 하나 전해졌어요. 의절한 시모가 위암으로 투병 중이라는 소식이었죠. 다행히도 위암은 치료하기에 가장 용이한 암이었지만 시모의 사정은 나름 되게 딱하더라고요. 시모가 하나 남은 자식인 동서내외에게 간병을 부탁했지만 동서내외는 간병 조건으로 유산 전부를 자신들에게 미리 넘길 것을 시모에게 요구했고 시모의 생명을 인질 삼아 유산을 요구하는 동서내외에게 실망한 시모가 상속을 거부하자 동서내외가 그날로 시모와의 연락을 끊어버린 상황이더라고요. 돈 타령하는 부모에 돈 타령하는 자식인 셈이었죠. 소식을 접한 저희 부부는 갈등에 빠졌어요. 물론 의지할 가족 하나 없이 외롭게 암투병 중인 시모를 향한 동정은 아니었어요. 시모로부터 받았던 마음의 상처가 너무 큰 탓에 쉽사리 용서할 수는 없었거든요. 다만 저희 부부를 고민하게 만든 건 뜻밖에도 막 백혈병을 극복한 참인 친정 어머니였어요. 무슨 소리야? 시모 암투병을 보살펴주라니. 엄마는 화도 안 나? 밉지도 않아요? 그 사람이 엄마를 두고 곧 죽을 사람이라며 얼마나 험한 저주들을 퍼부었는데. 그 양반의 과거 행동은 나 또한 용서할 수 없단다. 나부터가 용서하지를 못했는데 너희에게 너그럽게 받아주라고 할 수 있는 노릇도 아니고. 그럼 됐어. 내 얘기 조금만 더 들어. 용서 못하겠다며. 용서하라고 할 수 있는 노릇도 아니라며. 근데 무슨 얘기를 더. 엄마는 다만 내 딸, 내 사위가 그 양반이랑 똑같은 사람이 되는 걸 바라지 않을 뿐이야. 혼자 외롭게 암투병을 하도록 내버려 둔다면 너희도 결국 그 양반이랑 똑같은 사람이 되는 것 같아서 그게 걱정스럽고 속상할 뿐이야. 그러니 아무리 밉더라도 사람으로서 최소한의 도리는 해주었으면 좋겠어. 도리 할 만큼 다 한 다음에 계속 미워할 땐 그때 가서 미워하더라도 말이야. 좋아요. 그럽시다. 시모 암투병 우리가 보살펴 보겠다고요. 그래. 고맙다. 고마워. 엄마 지금 울어? 아니 왜? 엄마가 고마울 일이 뭐가 있다고. 내가 우리 딸한테 물려주고 싶지 않았던 진짜 가난이 뭔 줄 아니? 물질적인 가난이 아니라 마음의 가난이었어. 마음이 풍족한 딸로 자라줘서 고마워. 그동안 평생 노력한 보람이 있구나. 엄마는 이제 평생 꿈 다 이루었어. 저희 부부가 시모의 간병을 받아들이자 친정엄마는 평생 짊어져 왔던 가난의 서름을 마침내 떨쳐내었어요. 딸 자식 흠 없고 반듯하게 잘 키워내었으니 부모로서는 더 바랄 것 없는 법이라면서요. 며칠 뒤 저희 부부는 친정 어머니의 배웅을 받으며 친정을 떠나 시댁으로 들어갔고 시모의 암투병 간병을 시작했어요. 그런 저와 남편이 시모에게 단 한 가지 기대하는 점이 있었다면 시모가 저에게 베푼 적 없었던 부모 자식 간의 사랑, 가족의 정, 그거 딱 하나뿐이었죠. 과거의 잘못을 진정 뉘우치고 반성하는 모습 하나면 좋겠어요. 오래지 않아 시모의 병은 완치되었어요. 위암이 치료가 가장 용이한 암이라지만 엄연히 항암 치료와 수술이었으니만큼 대단히 힘든 과정이었죠. 그 과정 내내 저희 부부는 최대한 시모를 보살폈고 그래서 시모의 완치에는 저희 부부의 노력이 뒷받침된 셈이에요. 하지만 치료된 병은 오직 육체적인 병, 고작
위암 하나에 불과할 뿐이었죠. 시모가 앓고 있던 진짜 병인 그놈의 돈타령병은 끝끝내 낫지를 않더라고요. 고맙구나. 내가 오죽이나 미웠을 텐데 이 보답을 어떻게 다 하지? 글쎄요. 앞으로 살면서 지난 잘못들을 다시 하진 않으셨으면 해요. 그래. 내가 너와 사부인한테 잘못한 게 있다면야 돈으로 갚아주지. 네? 간병에 대한 보답도 할 겸 어차피 둘째 아들 내외랑은 연락도 끊겼겠다. 너희 부부를 내 유산의 유일한 상속자로 지정해 주마. 대신 앞으로 평생 시댁에 눌러 살아. 예전처럼 청소도 하고 밥도 챙기고. 난 워낙에 귀하게 자라서 살림살이 잘 못하잖니. 표정이 왜 그렇다던? 그게 얼마나 많은 돈인데 좋아서 방방 뛰어도 모자랄 판국에? 하나도 안 변했네요. 아프기 전이나 지금이나. 그렇게 시애미를 못 믿겠니? 어떻게 이 자리에서 유서라도 써주랴? 변호사를 불러다가 공증이라도 받으랴? 그러면 믿음이 가겠어? 그날 저희 부부는 시댁을 미련 없이 떠났어요. 외로운 당신 곁에 부모 자식으로 머물러 달라고 부탁했다면 그렇게 했을 거예요. 어긋나 버렸던 우리와 당신 사이를 되돌려 놓기 위해 필요한 건 유산 같은 돈이 아니라 부모 자식 사이의 사랑과 정이었으니까요. 지난 잘못을 진심으로 뉘우치고 반성하는 인간다운 모습이었으니까. 그런데 어머님은 끝까지 돈이었죠. 그래서 이제 당신을 완전히 포기하려고요. 당신은 세상에 돈보다 중요한 것이 있다는 걸 평생 깨닫지 못할 테니까. 누구처럼 중리산이하는 저주 같은 건 퍼붓지 않을게요. 굳이 그러지 않아도 앞으로 어떤 삶이 남아있을지 뻔히 보이거든요. 이후 저희 부부는 친정 어머니의 건강을 극진하게 챙기며 열심히 살고 있어요. 친정 어머니가 비록 백혈병 완치 판정을 받기는 했었지만 투병 생활 내내 건강이 많이 상해 있었던 데다가 이제는 나이도 많이 잡수셨거든요. 물론 저희 부부의 사랑 덕분에 하루하루 부쩍 건강해지고 있는 중이기도 해요. 반면 시모는 결국 자식 하나 없이 외롭게 늙어가는 처지가 되었어요. 가뜩이나 유산 다툼으로 인해서 시모와 연락 끊고 살던 동서 내외가 시댁의 유일한 상속자로 저희 부부를 지정하려고 했던 시모의 소식을 듣고 냅다 쳐들어오더니 아주 호적까지 파서 나가버릴 기세로 깽판을 쳤다더라고요. 당연히 그들과의 관계는 완전히 박살이 나버렸고요. 정작 저희 부부는 그 유산에는 여전히 눈꼽만큼도 관심 없는데 말이죠. 암튼 그래서 시모에게 남은 앞날이라고는 비록 돈은 많지만 어깨 기댈 가족 하나 없이 쓸쓸한 노후가 고작이에요. 억만금보다 훨씬 가치 있고 소중한 가족의 정과 사랑 속에서 지금껏 행복해왔고 앞으로도 영원히 행복할 저와 남편과는 다르게요. 돈이 최고인 것 같지만 그것도 아닌 것이 인생 같습니다. 곁에 있는 소중한 인연들과 가족들에게 고마워하면서 살아가렵니다. 긴 이야기 들어주셔서 감사해요. 모든 분들께 항상 건강과 행복이 함께하길 바라겠습니다. 여러분, 사연 댓글에 응원과 현명한 조언 부탁드려요. 좋아요와 구독은 저에게 큰 힘이 됩니다. 오늘도 좋은 일 가득하세요. 안녕하세요. 오늘도 사연 살롱을 찾아주셔서 감사합니다. 저는 50대 초반의 여성이에요. 어릴 때부터 요리하는 걸 좋아해서 혼자서도 곧잘 여러 가지를 해먹곤 했어요. 엄마와 아빠는 재래시장 안에서 식당을 하시느라 바쁘셨기 때문에 제가 뭘 하는지 신경 못 쓸 때가 많으셨어요. 하지만 밤에 오셔서 제가 해놓은 음식을 보고는 잘했다고 칭찬하셨죠. 원래 공부에는 흥미가 없어서 성적은 좋지 않았지만 사람도 좋아하고 활발한 성격이라서 친구들도 많고 선생님들한테도 귀여움을 받았어요. 제가 만들어간 반찬들도 다들 좋아했죠. 어떤 애들은 제가 만들어 오는 음식을 기다리기도 했어요. 부모님은 저한테 공부하라고 강요하지 않으셨어요.
뭐든 좋아하는 걸 열심히 하면 먹고 살 길은 다 열린다고 생각하는 분들이셨거든요. 제가 요리하는 걸 좋아하기도 하고 잘하니까 부모님이 열심히 식당을 해서 저한테 물려줘야겠다고 농담도 하셨어요. 부모님은 장난일 때가 많았지만 저는 그 말씀을 반은 진담으로 듣고 있었어요. 그래서 고등학교에 가서 처음 진로를 써서 내라고 할 때 식당 사장이라고 썼거든요. 담임선생님은 제가 공부할 마음이 없는 게 걱정돼서 부모님 면담까지 했어요. 엄마는 선생님을 만나고 와서 정말 식당을 할 거냐고 진지하게 물으셨어요. 엄마랑 아빠가 식당 열심히 키워서 나 물려준다고 했잖아. 조리사 돼서 식당 할 준비해야지. 이거 진짜 시장 안에 있는 식당 사장이 되겠다고? 너는 우리보다 나은 데서 일을 해야 되지 않겠어? 엄마 아빠가 그런 말 한 건 네가 요리를 잘하니까 기특해서 해본 말이지. 이 험한 식당에서 일하라고 할 생각 없었어. 그러지 말고 호텔 조리학과라도 가. 더 좋은 식당에서 일하라고. 엄마 아빠 식당이 어때서 그래? 음식 맛있다고 다들 좋아하고 단골도 많잖아. 나는 엄마 아빠 식당이 제일 좋단 말이야. 부모님은 그런 제가 철이 없다고 생각하시고 밤새 뭔가 이야기를 하셨어요. 은영이 너 정말 엄마 아빠 식당 물려받을 거야? 진심이야? 나중에 마음 변하는 거 아니고? 라는 엄마 말씀에 절대 안 변해. 엄마도 아빠도 내가 하고 싶은 거 하면서 살라고 했잖아. 나는 그러고 싶단 말이야. 라고 고집을 피웠어요. 그때 저는 진심이었거든요. 알았어. 대신 꼭 대학에 가야 돼. 엄마가 말한 것처럼 호텔 조리학과라도 가. 그러고 나면 네 생각 엄마 아빠도 진지하게 생각해 볼게. 저는 꼭 그러겠다고 약속했어요. 고등학교에서도 저는 제가 직접 반찬을 만들어서 도시락을 쌌고 반 친구들이랑 나눠 먹었어요. 친구들은 제 도시락이 먹고 싶어서 점심시간을 기다릴 정도였죠. 음식 덕분인지 몰라도 저는 반 아이들과 두루두루 잘 지냈어요. 좋은 대학에 가기 위해서 열심히 공부하는 친구들도 대학 가는 건 포기하고 취업을 준비하는 친구들도 다들 제 음식을 먹으며 행복해하는 게 뿌듯했어요. 저는 부모님과 약속한 대로 전문대학 호텔 조리학과에 갔어요. 학교 공부는 실습과 이론도 있고 현장 견학도 있어서 흥미로운 게 많았어요. 저는 기본 칼질부터 다시 배우면서 나쁜 버릇들을 고치기 위해 노력했고 가정식이 아닌 약선 요리나 이태리 요리도 배울 수 있었죠. 저는 양식 조리사 자격증과 한식 조리사 자격증을 따고 학교를 졸업했어요. 그때도 부모님 식당에서 일하고 싶다는 제 생각은 변함이 없었어요. 격식을 갖추는 고급 요리보다 소박하고 친근한 음식이 더 좋았거든요. 부모님은 식당에 오기 전에 다른 데에서 먼저 일을 해보라고 하셨어요. 우리 식당이 작지만 이것도 경영이야. 그러니까 좀 큰 식당에서 직원으로 1년만이라도 일을 해봐. 아주 좋은 경험이 될 거야. 부모님은 젊어서 식당을 시작하면서 아는 게 전혀 없어서 고생을 많이 하셨다고 했어요. 저도 어렸을 때 우리 집 식당이 어려워서 엄마 아빠가 밥도 못 먹고 일하던 걸 기억하고 있었어요. 엄마 아빠가 가르칠 수도 있지만 원래 지 자식은 직접 일을 가르치는 거 아니라더라. 너도 제대로 못 배울 것 같고 엄마도 그렇고 아빠도 같은 생각이야. 그러니까 다른 데에서 여러 가지 배우고 와. 그러면 우리 식당에도 좋잖아. 저는 부모님 말씀이 맞다고 생각했어요. 그래서 한정식 레스토랑에 원서를 내고 실습과 면접을 거쳐 직원으로 뽑혔어요. 처음 3개월은 인턴으로 일을 하고 그 후에 정식으로 채용된다는 계약이었어요. 인턴으로 일할 동안은 한 달은 설거지를 하고 한 달은 바닥 청소만 했어요.
원래 주방 일이라는 게 어딜 가든 닦는 일부터 해야 됐기 때문에 저는 즐거운 마음으로 일을 했죠. 그렇게 2달이 지나자 주방장은 저한테 재료 준비와 함께 간단한 반찬 무침 같은 걸 해보라고 시켰어요. 내가 지은영 씨처럼 설거지도 바닥 닦는 것도 군말 없이 하는 사람은 처음 봤어. 아무리 요리가 좋다고 들어오는 직원들도 꼭 불평을 하게 되어 있거든. 자기가 요리를 잘한다고 생각하면 더 그렇지. 근데 지은영 씨는 좀 다른 것 같아. 라며 저를 좋게 봐주셨어요. 같이 들어온 사람들 중에 저만 먼저 요리를 하게 되니까 시샘과 질투의 눈으로 쳐다보는 동료들도 있었어요. 일부러 바닥에 국물을 흘리고 저보고 조심성이 없다며 얼른 닦으라고 소리를 치는 선배도 있었죠. 저는 그런 거 전부 아무래도 좋았어요. 어차피 제 최종 목적지는 그 레스토랑이 아니라 부모님 식당으로 가는 거였으니까요. 엄마 아빠는 그 무렵 식당 내부 수리를 하느라 바빴어요. 옆에 가게가 장사가 안 돼서 나간 걸 계약해서 하나로 합치기로 했거든요. 그 사이 엄마는 새로운 메뉴를 생각하고 있었고 저도 같이 고민해보기로 했어요. 레스토랑이 끝나면 밤 늦은 시간이었고 출근도 일찍이어서 잠자는 시간이 부족했지만 그래도 짬을 내서 열심히 레시피를 만들어 봤어요. 엄마는 제가 만든 레시피를 조금씩 변형해서 시장에 오는 사람들이 좋아할 만한 떡만둣국과 순두부찌개를 새롭게 내놓기로 했어요. 저는 제가 식당에 보탬이 된 것 같아 너무 기분이 좋았죠. 부모님은 식당을 재오픈하고 저와 만든 메뉴를 선보였고 사람들 반응은 꽤 괜찮았어요. 그렇게 식당 일에 신경을 쓰다 보니 레스토랑에서 조금 소홀히 했던 것 같아요. 제가 만든 반찬이 간이 안 맞아서 주방장님한테 엄청 야단을 맞았죠. 변명의 여지가 없었어요. 어쨌든 해서는 안 되는 실수를 한 것이니까요. 그렇다고는 해도 기분이 꿀꿀해서 고등학교 때 친구들과 만나 술 한잔을 하며 회포를 풀었어요. 친구들은 대부분 대학에 다니고 있었어요. 그중 한 명이 저한테 소개팅을 하지 않겠냐고 했어요. 내가 잘 아는 오빠인데 집안도 좋고 되게 어른스러워. 꼭 사귀지 않아도 오늘처럼 기분이 별로인 날 만나서 얘기도 하고 스트레스 풀면 좋잖아. 나쁘지 않은 것 같아서 그러겠다고 했어요. 남자친구를 사귀는 것도 관심이 없었고 결혼은 더더욱 생각이 없었지만 만난다고 해서 다 결혼해야 하는 것도 아니었으니까요. 그 친구 말대로 편하게 만날 상대가 있는 것도 좋겠다 싶었죠. 저는 돌아오는 주말에 소개팅을 나갔어요. 남자는 들었던 대로 어른스러웠어요. 제가 하는 말도 잘 들어줬고 말수도 별로 없었어요. 저는 어딘가 고상한 그 사람에게 점점 끌렸고 남자도 저를 좋아한다고 고백했어요. 저희는 5개월 정도 만난 후 결혼을 하기로 했어요. 상견례 날 두 집안의 부모님이 처음 만났어요. 남자의 아버지는 대학 교수였고 어머니는 영문학을 전공했다더라고요. 부모님은 고상하고 지적인 남자 부모님을 보고 주눅이 드는 것 같아서 속이 상했어요. 저희 부모님은 누구보다 열심히 일하셔서 아주 작은 식당을 크게 키우셨어요. 음식도 정말 잘하시고 정도 많아서 단골도 많고 주변에서도 다들 좋아하세요. 라는 저희 말에 남자 어머니가 피식 웃었어요. 저를 비웃는 것 같았는데 기분 탓이려니 하고 넘어갔어요. 하지만 그건 진짜로 저희 집을 비웃는 거였어요. 결혼을 하고 나서 시어머니는 아침 저녁으로 저희 집을 드나들며 제가 하는 일들을 사사건건 간섭하셨거든요. 게다가 남편이 먹는 음식은 제가 만들지도 못하게 했어요. 네가 전문대에서 뭘 배웠고 한정식집에서 뭘 했든 간에 우리 준호 먹는 건 아직 손 못 댄다. 오늘부터 가기로 한 쿠킹 클래스 3개월 수료하고 그 선생님한테 인정받으면 그때는 만들어도 돼. 제가 하는 요리는 거친 음식들이라서 자기네 식구들은 먹으면 안 된다는 거였어요.
하지만 남편은 부모님 식당에 와서 밥도 먹었고 맛있다고 좋아했었거든요. 내가 준호를 워낙 어릴 때부터 음식에 까다롭게 키워서 재료도 최고급으로 썼어. 아무거나 먹으면 탈이 나. 꼭 그 궁중요리 선생님한테 검증을 받아야 내가 안심할 것 같다. 그때까지는 내가 와서 음식을 할 테니까 그렇게 알아. 라며 막무가내였어요. 저는 자존심도 상하고 기분이 나빠서 남편한테 얘기했죠. 외갓집이 워낙 부자인데다가 엄마가 고급스럽게 커서 평범한 건 적응을 못하셔. 힘들겠지만 이해 좀 해줘. 나도 아무거나 잘 못 먹긴 해. 학교 다닐 때 애들하고 군것질도 잘 안 했어. 근데 당신 우리 집 식당에서 먹었을 때 맛있다고 했잖아. 밥도 2그릇이나 먹고 국물도 싹 다 먹고. 그건 당연히 예의상 그런 거지. 나 사실 그런 시장 음식 처음 먹어봤어. 어쩌다 먹어도 그 자리에서 먹은 적 없고 다 포장해서 갖다가 먹었지. 그래도 맛은 있었어. 라는데 뭔가 결혼을 잘못한 것 같다는 불길한 생각이 들었어요. 그래도 원래 시댁이라는 데가 처음엔 다 어렵고 불편한 거니까 내가 적응을 잘 해보자고 마음 먹었어요. 하지만 꼭두 새벽부터 집에 들이닥치고 저녁에도 와서 잘 시간이 돼서야 가는 시어머니가 너무 불편했어요. 시어머니는 제가 가져온 혼수 방석이랑 의자가 싸구려라며 본인 전용 방석하고 의자까지 가져왔어요. 조리기구야 제가 요리를 하는 사람이니까 잘 갖춰져 있어서 별말 안 했지만 가구부터 사소한 것까지 뭐든 다 마음에 안 든다며 타박하더라고요. 내가 네가 살림할 사람이니까 간섭 안 한다고는 했지만 이 정도로 후진 물건들을 해올 줄은 정말 몰랐다. 이래서 어느 정도 격이 맞는 집안하고 했어야 되는데 준호는 대체 무슨 생각을 하는 건지 모르겠어. 어머니, 제가 해온 혼수도 다 백화점에서 산 거고 그 사람도 좋다고 한 거예요. 이것보다 얼마나 더 좋은 걸 해야 되는지 저는 잘 모르겠어요. 정말 못 배운 티를 이런 데서 내는구나. 어른이 말씀하시면 품격 있는 물건을 알아보는 안목을 키워야겠다고 하지는 못할 망정 어디서 따박따박 말대답이니? 정말 상대를 못하겠네. 라더니 남편이 오자 눈물바람으로 저를 모함하더라고요. 내가 정말 이런 취급을 당하려고 며느리를 본 거냐? 니들 사는 거니까 내가 최대한 간섭 안 하고 앞으로 어떻게 하면 좋은지 말해주는 것도 저렇게 싫어하는 티를 내고 내 말은 귓등으로도 안 듣고 너 나와야 말 좀 듣는 척하고 지나가는 사람한테도 이렇게는 안 할 거다. 당신 진짜 왜 그래? 엄마가 새벽부터 와서 밥하시고 저녁도 다 해주시는데 당신이 무슨 할 일이 있다고 엄마 말씀도 안 들어. 당장 잘못했다고 안 해? 그런 거 아니야. 어머니, 이런 식으로 말씀하시는 건 아니죠. 제가 언제 어머니 말씀을 안 들었어요. 어머니가 제가 해온 혼수를 너무 타박하시니까 저도 좋은 거 해왔다고 말씀드린 거잖아요. 저거 봐. 지금도 또 저렇게 눈 동그랗게 뜨고 큰 소리로 나한테 소리 지르는 거. 내가 정말 가슴이 떨려서 못 살겠어. 집에서 여기까지 왔다 갔다 하는 것도 기운이 딸려서 집에 가면 끙끙 앓는데 공도 없이 이게 뭔지 모르겠다. 라는데 너무 억울했어요. 거기다 남편은 한술 더 떠서 사과하라고 하더니 정말 기가 막힌 말을 했어요. 못 배우면 순진하고 말도 잘 들을 줄 알았는데 이렇게 지 목소리도 높이고 댐비기까지 하네. 진짜 가짜라서? 남편은 저랑 결혼하면 자기 마음대로 하고 다녀도 제가 찍소리도 못할 거라고 생각했던 거였어요. 불길했던 예감이 맞은 것도 그렇고 남편 말에 너무 충격을 받아서 그날 밤 한숨도 못 자고 혼자 이불을 뒤집어 쓰고 울었어요. 남편은 호텔에 가서 잔다고 집을 나갔고요. 정말 어이없는 이유로 시댁에서 따돌림을 당하는 게 억울했죠. 학교 다닐 때도 집이 식당을 한다거나 제가 공부를 잘 못한다고 저를 무시하는 애들이 없었기 때문에 이런 대접은 정말 처음이라 충격이 컸어요. 그렇게 며칠이 지났는데 엄마가 남편이 좋아한다며
생선조림을 정성스럽게 해서 집에 보내셨어요. 저는 시어머니가 보고 뭐라고 할까봐 베란다 구석에 숨겨놨죠. 그런데 그걸 어떻게 찾아냈는지 보자마자 인상을 찡그리더니 이게 뭐니? 누가 이런 싸구려 음식을 집에 들이랬어? 내가 아무거나 먹는 건 이 집에서 허용 못한다고 했니 안 했니? 라며 전부 하수구에 쏟아붓는데 그 순간 저도 모르게 시어머니를 뒤로 확 밀어버렸어요. 그래, 니들이 얼마나 고상한지 모르겠지만 똑같은 것들끼리 만나서 잘 먹고 잘 살아봐. 이 천하의 몹쓸 것들아. 놀라서 아무 말도 못하는 시어머니를 두고 집을 뛰쳐나왔어요. 제 일생의 자랑인 부모님 식당을 모욕하는 것도 엄마 음식을 쓰레기로 만드는 것도 참을 수가 없었거든요. 그 모습을 보자 눈이 돌더군요. 저는 친정에 가서 결국 사실대로 실토를 했고 엄마는 놀라서 어쩔 줄 몰라 하다가 저를 달래줬어요. 그래, 살다가 실수할 수도 있는 거야. 이혼하는 거 흉도 아니야. 힘들 수는 있어도 실수를 바로잡는 게 나아. 괜찮아. 저와 엄마는 한참을 부둥켜 안고 울었어요. 마침 부모님은 운영하던 식당의 분점을 시내에 낼 생각을 하고 계셨대요. 그래서 제가 분점을 맡아서 하기로 했어요. 저는 남편과 이혼하기로 하고 짐을 모두 챙겨서 왔어요. 그리고 분점을 내는 데에만 열중했고요. 엄마한테 음식 조리법도 일일이 다 배우고 오픈 전날에는 혼자서 반찬을 전부 만들며 밤을 꼬박 새웠어요. 저는 손님 한 분 한 분 친절하게 대하고 반찬도 푸짐하게 주면서 가게를 홍보하는 데 애썼어요. 그랬더니 어떤 아줌마가 이렇게 인사도 열심히 하고 음식도 많이 주는 음식점 처음 봤다며 집에 가서 먹을 것까지 포장해 갔어요. 저는 레스토랑에서 일하며 배운 시스템을 이곳에도 적용시켰죠. 직원들에게 일을 분담하고 주방을 지휘했어요. 그러자 주변 회사에 다니는 직장인들이 점점 몰려오기 시작했고 저희 가게는 그 일대에서 맛있고 많이 주는 집으로 소문이 났어요. 점심시간에는 그 바쁜 시장 식당을 두고 엄마까지 와서 거들어야 할 정도였어요. 저는 매운 걸 잘 못 먹는 사람들을 생각해서 순한맛 찌개를 개발해서 메뉴에 넣었어요. 그랬더니 예상했던 것보다 더 반응이 좋았어요. 엄마들은 어린 아이들 먹인다고 일부러 찾아와서 포장도 많이 해갔어요. 저희 가게는 불붙은 듯 장사가 더 잘 됐고 손님들은 본점이 시장 안에 있다고 알게 되자 일부러 부모님 식당까지 찾아가는 손님들도 늘었어요. 그렇게 시간이 지나 저희는 2층 건물을 다 쓸 만큼 규모가 커졌어요. 부모님 식당도 시장 안에서 제일 줄을 길게 서는 맛집이 됐고요. 식당도 잘 되고 제 이혼의 상처도 많이 아물 때쯤에 한 사람을 만나서 재혼을 하게 됐어요. 그 사람도 재혼이어서 저희는 가족들끼리 조촐하게 식사를 하면서 재혼식을 하기로 했죠. 식사 장소는 아주 좋은 곳으로 예약을 했습니다. 저희 가족은 조금 일찍 도착해서 먼저 자리에 앉아 있었어요. 그때 물을 갖다 주던 직원이 저를 보더니 놀라며 물통을 놓쳤어요. 그 바람에 바닥은 물바다가 됐고 제 옷에도 물이 잔뜩 튀었어요. 지배인이 와서 몇 번이고 죄송하다고 하며 직원한테 얼른 사과하라고 재촉하는데도 이 사람은 아무 말도 없이 서 있는 거였어요. 느낌이 이상해서 쳐다본 저는 너무 놀랐어요. 전 남편이 직원 복장을 하고서 이름표까지 달고 서빙을 했던 거였어요. 그 사람은 제가 자기를 알아보자 고개를 숙이고 얼른 그 자리를 뜨더라고요. 지배인은 기가 막히다는 듯이 그 사람을 보더니 다시 저희한테 사과를 하고 전 남편 뒤를 쫓아갔어요. 저와 부모님은 너무 놀랐지만 아무 말도 하지 않았어요. 곧 남자 집안 사람들이 왔고 식사를 하면서 모두들 저와 남자의 재혼을
축하해줬어요. 그렇게 모든 일정이 끝나고 나오는데 뒤에서 누가 저를 잡더라고요. 전 남편이었어요. 너랑 이혼하고 나서 내 인생은 완전히 꼬였는데 너는 재혼까지 하고 혼자 잘 먹고 잘 사냐? 네가 인간이면 잠이 오냐? 어떻게 이래? 라는 억지 소리에 저는 그 남자 팔을 뿌리쳤어요. 그게 나랑 무슨 상관이야. 참나. 그러게 인생을 잘 살았어야지. 어쩌다가 이렇게 됐는지 모르지만 그래도 이런 좋은 데에서 일하는 것만도 감사하게 생각하지 그래? 너 때문에 오늘 여기 잘렸단 말이야. 그러니까 책임져. 책임지라고. 그때 뒤에서 아빠가 자네 지금 뭐라고 했나? 뭐? 남의 귀한 딸 데려다가 말도 안 되는 수모를 당하게 만들어 놓고 뭘 어쩌라고? 내가 오늘 저놈 가만 안 둘 거야. 라며 전 남편에게 죽일 것처럼 달려드는 걸 저와 엄마와 제 남편이 겨우 뜯어 말렸어요. 경찰 부르기 전에 깽판 그만 부리고 저리 가! 라고 제가 소리를 지르자 전 남편은 또 저를 붙잡더니 그냥 이렇게는 못 가! 책임져! 책임지라고! 라고 소란을 피웠고 결국 남편이 경찰을 불러서 그 사람을 신고해야 했어요. 남편과 부모님은 전 남편을 벌받게 해달라고 강하게 말했어요. 저도 쉽게 용서해줄 생각이 없었어요. 끝까지 저런 식으로 구는 게 저를 무시하니까 그런 거 아니겠어요? 너무 분하고 화가 났어요. 그런데 다음날 시어머니가 어떻게 저의 식당을 알고 찾아왔더군요. 어쩐 일이세요? 이런 데는 싸구려라서 쳐다도 안 보지 않았어요? 알면서 꼭 그렇게 얘기해야겠니? 우리 준호 처벌 많은 한 밖에 선처해줘. 따지고 보면 네 잘못이 아주 없는 것도 아니잖아. 너만 잘 참고 살았어도 헤어지지 않았을 거고 그러면 이런 일도 없었을 테니까. 우리 집안에 못 맞춘 네 고집도 있으니까 이번에는 없던 걸로 해줬으면 좋겠다. 원래 잘 살고 공부 많이 하면 그렇게 아나무인에 뻔뻔한가요? 자기들보다 공부 안 한 사람들은 무조건 굽신거려야 된다고 생각하나 본데 정신 좀 차리세요. 어제 일은 분명히 그쪽이 잘못한 거고 그것만 처벌하는 거니까요. 예전에 제가 적응을 못 해놓고 이런다고요? 그럼 어디 그 일에 대해서 고소라도 해보세요. 누가 그런 거 처리하나 보게요. 저한테 했던 거 여기 있는 사람 아무나 붙잡고 얘기해보죠. 당신만 욕먹어요. 당신이라니? 어떻게 그런 말을 하니? 아무리 헤어졌어도 내가 네 시어머니였던 사람이야. 넌 말버릇도 여전하구나. 저한테 부탁하러 온 거 아니에요? 부탁하는 사람이 어떻게 이런 말을 하는지 모르겠네요. 말버릇요? 그러는 댁도 좀 못 배웠다고 사람 무시하고 함부로 말하는 버릇 못 고친 거지. 어쩌다가 댁이 아들이 음식점 직원이 됐는지는 모르지만 저는 이대로 그냥 못 넘어가겠어요. 계속 이러고 계시면 업무 방해랑 저 모욕했다고 당신도 신고할 거니까 알아서 하세요. 라고 하자 시어머니는 입술을 깨물더니 그래 이러길 바라면 몇 번이고 이렇게 할게. 제발 내 아들만은 풀어줘. 부탁이야. 응? 제가 잡고 있는 거 아니에요. 처벌받고 나면 나올 테니까 그렇게 아세요. 정 안 되면 변호사 부르시던가요. 내가 널 기분 나쁘게 했나 본데 미안하다. 그러니까 부탁이야. 제발 한 번만 봐줘. 여기 이분 좀 내보내주세요. 오픈 전부터 이러면 하루 망쳐요. 얼른요. 라고 하자 직원 둘이 와서 시어머니를 밖으로 끌어냈어요. 얘, 내 얘기 좀 들어봐. 우리 준호 좀 봐줘. 지은영씨, 지사장님, 제가 잘못했어요. 라고 했지만 저는 쳐다도 보지 않았어요. 알고 보니 시어머니 친정이 투자를 잘못해서 그 사기꾼 때문에 집안이 완전 망했고 남편은 회사에서 업무 태만에 법인카드를 마음대로 쓴 게 발각돼서 해고됐다고 해요. 그 바람에 소문이 나서 다른 회사에도 취직이 안 되었던 거죠. 겨우 시어머니 예전 인맥으로 고급 레스토랑에서 일을 하게 됐지만 뻣뻣한 태도로 일을 해서 계속 지배인 신경을 거슬렀다고 하네요. 그러다가 저한테 물을 쏟고 사과를 안 해서 잘렸던 거예요. 시어머니는
그동안 인심을 많이 잃어서 주변에서 도와주는 사람도 없다고 하고요. 시아버지도 대학에서 퇴직을 했고요. 그래서 시어머니가 저한테 자존심을 굽히고 왔던 거고요. 구색 맞추고 고급스러운 것만 찾더니 인생을 더 고급스럽게 살았으면 어땠을까요? 그래도 전 남편이 벌금을 물게 했어요. 다시는 저한테 함부로 하지 못하게 해야 했으니까요. 그 뒤로 전 남편 집안과는 한 번도 마주친 적이 없네요. 다른 소식은 알 수가 없는 게 다들 조용히 사는 것 같아요. 저는 재혼한 남편과 늦둥이 아들을 낳았어요. 그렇게 벌써 10몇 년의 세월이 흘렀네요. 저희는 여전히 잘 살고 있답니다. 아들 녀석도 속 안 썩이고 학교 잘 다니고요. 부모님도 건강하시니 저는 더 바랄 게 없습니다. 제 사연을 들어주신 분들 모두 오늘도 건강하시고 늘 행복하시길 바랄게요. 좋은 하루 되세요. 다들 감사합니다. 여러분, 사연 댓글에 응원과 현명한 조언 부탁드려요. 좋아요와 구독은 저에게 큰 힘이 됩니다. 오늘도 좋은 일 가득하세요.